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어쩌다 보니 연애가 스트레스, 그리고 조금 더 연애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마음 달래기에 대하여 이야기할 최미정이라고 합니다. 좀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하면서 좀 마음고생을 덜할까? 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은 어쩌다가 연애가 스트레스가 됐나? 그리고 이제 연애의 어떤 스트레스를 가장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자존감, 그리고 연애의 효능감에 대해서, 그리고 연애를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연애를 만약에 한다면 좀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연애가 스트레스가 됐을까요? 이렇게 명절만 되면 다들 막 도망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게 막 어린 사람 되면 막 대체 너는 언제 뭐 여자친구는 사귀니? 아니면 뭐 지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나이별로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네가 서른을 넘기면 더 이상 좋은 짝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너 30 넘으면 멀쩡한 사람들은 전부 결혼하고 남아있질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이 지나면 그만하실까 했더니 35이 넘으면 노산이라 애를 못 낳는다. 그러니까 네가 35 전에는 빨리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35이 넘으면 이제 그만하실까 했더니 폐경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네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아마도 이제 좀 더 지나면 죽기 전엔 결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럼 정말로 30이 되면 멀쩡한 사람이 안 남아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실제 우리나라가 뭐 OECD 1위인 게 굉장히 많은데 무려 미혼율도 1위래요. 그러니까 38.7%가 지금 미혼인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OECD의 또 미혼율이라고 하는 건 15살이 넘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이래요. 그럼 만 25세면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니까 그들이 포함이 돼서 약간 이게 수치가 높게 나온 거 아닐까 싶어서 좀 더 정확히 찾아봤어요. 통계청 자료예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재작년에 20여 년간의 이제 한국의 어떤 추세들을 쭉 이제 뽑아서 올렸는데, 봤더니 거의 추세가 결혼 안 하는 추세가 비행기 이륙하듯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아니라 8년 전에 이미 20대 후반 중에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76%나 됐어요. 그러니까 30이 넘어서 남아있다고 지금 네가 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76%가 8년 전에도 남아있었고 지금은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의 경우에도 35.5%가 미혼이었었대요. 10년 전에.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의 경우에도 19.1%가 미혼이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혼들을 아직 생각보다 너만 안 하거나 너만 뒤처지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더 문제는 결혼만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3년 전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을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안 하는데 연애는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연애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미혼 중에서 연애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남자는 66%, 여자는 63% 정도가 연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도 아직 안 하셨고 연애도 안 하셨고, 그럼 이제 연애를 아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까? 일본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분들 중에 한 20대 남자분들 중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53%가 태어나서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34% 정도? 근데 또 20대는 뭐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공부하고 바쁘고 하면 그럴 수 있지, 40, 50대가 되셨는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남자는 28.1%,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40, 50대지만 아직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여자분들도 21.4%가 연애를 한 번도, 그러니까 40, 50대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대요. 그럼 이게 한국 기준으로는 사실 상당히 이게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왜 연애를 안 하셨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냥 그럴 수 있고, 그냥 이성 교제가 귀찮다. 사람 많으면 힘드니까 그냥 나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런 분들도 계셨었고, 또 이제 이성 교제가 서투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대요. 그럼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런데 우리는 어떨까? 우린 이런 조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방향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도 지금 아이들을 너무 안 낳아서 결혼도 안 하고 인구가 지금 줄어서 지금 되게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 찾아가는 방향이 일본의 경우에는 왜 연애를 안 하느냐. 연애를 해야 결혼도 하고 뭘 할 텐데 애도 낳고 할 텐데 왜 연애를 안 하느냐를 이유를 찾는데 우리는 연애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연애를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경주에서 네가 뒤처졌다. 넌 지금 뭔가 하자가 있고 빨리빨리 달려야 되는데 못 달리고 있어. 빨리 연애를 하고 빨리 결혼을 하고 지금 빨리 아이를 낳고 아이도 하나는 좀 부족하니까 둘은 낳고 그리고 이제 둘 낳았으면 빨리 잘 키우고 해서 막 경주마처럼 마구 몰아붙여요. 근데 딱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당사자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뭐 부모님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등장했어요. 학원이 나타났어요. 3개월이면 결혼을 시켜준대요. 등록과 동시에 당신의 결혼을 책임져 드립니다. 막 이런 전문가분들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3개월도 또 약간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일주일도 가능하대요. 네, 국제 결혼 일주일 만에 가능. 내일 비행기 타시면 내일 모레 결혼해서 올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막 3일이면 가능하다. 점점점 얘기들이 막 짧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숨가쁜 거죠.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나이 더 먹기 전에 빨리 막 이렇게 하다 보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이걸 되게 말리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뇌신경과학자 피셔 박사님은 최소한 2년 정도는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는 이게 뭐 결정을 하면 좋은 결정을 못 하니까 너무 이제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결혼을 결정하면 약간 좋을지 안 좋을지 좀 뇌과학적으로는 좀 위험하다. 그러니 최소 2년 정도 지나고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게 뇌신경과학자뿐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분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혼이란 과정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본인도 뭐 가족들도 다 되게 힘드니까 가능하면 오래 사귀어보고 좀 잘 알고 그리고 나서 가능하면 뭐 동거까지 좀 해봐서 그 사람이 또 데이트할 땐 괜찮았는데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좀 더 많이 알고 결혼을 좀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최소 2년을 사귀어보라 그러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2년을 사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준비하고 이러면 아우 40 전에 애 못 낳겠는데 이러면 매력이 없죠. 근데 사실상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유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해서 그럼 옆에서는 좀 눈 좀 낮추고 네가 너무 지금 눈이 높아서 그러니까 눈 좀 낮추고 좀 웬만한 사람 그냥 만나서 결혼해라. 좀 사귀어봐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내 주변에 눈이 높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 때문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멤버가 딱 있잖아요. 가족이란 멤버가 있고 친척이란 멤버가 있고 뭐 또는 또 다른 집단, 종교, 뭐 교회나 뭐 절이나 이런 것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럼 이미 거기서 어울리던 사람들이 딱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새 멤버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좀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사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모님하고도 좀 잘 어울릴 만한 사람 최소 우선 그건 지켜줘야 되고 반대로 나도 이제 상대집 부모님과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우리 또 친척들이 봤을 때 얜 별로 하면서 막 말도 안 섞을 사람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 그리고 뭐 같이 부부 동반도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괜찮다고 할 만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연애가 어떤 한 개인이 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다분히 정말 개인의 어떤 문제점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엇갈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 내가 혼자 모자라고 내가 혼자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벌써 이제 길을 팍 죽여놨잖아요. 뭔가 네가 하자가 없으면 연애를 잘할 거야. 이렇게 길을 팍 죽여놨기 때문에 사실 연애를 할 때 가장 많이 좀 우리가 행복감을 좌지우지하는 게 자존감과 연애 효능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왜
제가 딱 소개팅에 갔을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올갱이 해장국. 근데 그렇죠. 왜 웃으시는지 알고. 근데 보통은 이제 왜 소개팅이나 이런 자리 딱 만나면 뭐 파스타 같은 거 좀 예쁜 거 먹거나 커피 이렇게 마시 올갱이 해장국 집으로 바로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딱 만나자마자 뭐 먹을까요? 그러더니 난 밀가루 안 먹어요 하더니 저거 맛있겠네요 하더니 그냥 휙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전 착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제 따라는 갔는데 이미 그때부터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니 나를 얼마나 싫어하면, 그러니까 막 화가 부글부글 나면서 저는 이 상황이 저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무리 싫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이건 너무했다고 막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서 막 화가 부글부글 끓고 결국은 갔다 와서 한 몇 달을 욕을 한 것 같아요. 그 남자 소개시켜준 친구한테도 욕을 하고 막 올갱이 해장국을 바로 내 의사를 묻지 않고 먹으러 갔다 이랬는데 사실은 제가 올갱이 해장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해장국 딱 2개가 올갱이와 콩나물이거든요. 근데 콩나물 해장국집은 곳곳에 되게 많지만 올갱이 해장국 맛있게 하는 집은 되게 적어서 올갱이 해장국은 되게 좋았으니까 만약에 제가 저 남자가 나를 무시했어가 아니라 어머 나 올갱이 해장국 진짜 좋아하는데 이랬다면 아마 최소한의 제가 마음은 되게 편했겠죠. 그 남자분과 잘 됐던 안 됐던 간에. 근데 나를 무시했어 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부글부글 속이 끓으면서 막 석 달간 화를 냈다가 막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막 이러다가 막 이제 아니 그래도 그렇지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 내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가 막 별 생각들을 다 하는데 이게 바로 저는 이걸 지금 자격지심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스스로가 그 남자가 저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가 나를 무시했어. 내가 만만한 거야. 이러면서 나를 좀 하찮게 봤다 이러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지금 마음이 되게 확 끌어오를 때 보면 자격지심을 집어넣으면 얘기가 딱딱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자격지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되게 괴롭히는 마음인데 이걸 어쨌거나 제가 심리학을 했으니까 심리학 용어로 살짝 바꿔보면 이걸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인데 자기를 높인다. 그러니까 말을 보면 뭐 마치 이미 높을 존자가 있으니까 높은 감정 같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예전에 저처럼 그렇게 올갱이 사줬다고 막 나를 무시한다, 막 이렇게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되게 바닥에 있는 거죠. 굳이 그것과 나의 가치를 연동할 필요는 없었는데 난 7,000원짜리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만약에 뭐 비싼 거 사주면 난 비싼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근데 자존감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단어는 한 글자 차이로 자신감과 자존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뜻은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제가 올갱이 해장국에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누가 저 치고 지나가도 또 그래요. 나 무시하나 봐, 내가 만만한가 봐, 막 이러고 뭔가 제가 연락했는데 다 빨리 막 안 해도 막 왜 또 나를 무시하지? 막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늘상 자존감이 낮은 거죠. 항상 뭐만 하면 날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고요. 자신감은 아까 자존심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내가 자존심을 좀 세워야 될 때도 있고 뭐 뺄 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일시적인 거지 자존감처럼 항상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좀 약간 친구 같은 감정으로 자부심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역시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이 축구에서 이겼다 그럼 갑자기 막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막 이랬다가 골 하나도 못 넣고 졌다 그럼 그만 때려쳐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우리나라 슬픈 나라 막 이런 식의 왜 자부심이 싹 사그러들잖아요. 이것처럼 자부심이라는 것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거라 자존심과 자존감과는 상당히 다른데 그럼 우리는 지금 키워야 되는 게 자존심이라던가 자부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늘상 나를 무시하나 나를 만만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왜 자존감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가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남을 무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약간 비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40이나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했대. 막 어머,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지금 직업도 되게 불규칙하대. 어쩌려고 그래? 집도 못 살아. 막 이러면서 막 담을 막 이렇게 끄집어 내리면 나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했고 심지어 내 자랑도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사람보단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끄집어 내리고 연휴가 됐는데 저 사람들은 막 연휴에 여행을 간대요. 그러면 이제 막 아우 왜 그래? 연휴에 막 거기 나가봤자 사람만 많고 비싸. 막 이러면서 나 같으면 그런 짓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지만 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내 자존감이 막 지켜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연애나 육아나 결혼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자존감이 조금 낮으셔서 그렇게 옆에를 끌어내림으로써 자기 걸 지키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거는 지금 너무 쉽잖아요. 입만 움직이면 되고 원래 남의 험담은 쉬우니까 요건 참 쉬운데 문제가 단점도 커요. 그러니까 너무 쉽지만 지금 벌써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내 자존감을 좀 유지하는 거라 비교 과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비교에서 끌어내릴 만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다. 그렇다면 뭐 괜찮지만 나보다 끌어내리기 힘든 대상을 딱 만났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방금 똑같은 기준으로 40인데 뭐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직업도 변변찮고 이래서 막 욕을 했는데 40인데 무려 무슨 기업의 대표래. 뭐 결혼하고 너무 뭐 아이들도 너무 잘 키우고 있고 집도 좋고 성격도 좋고 뭐 완벽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 못 끌어내리니까 가뜩이나 나의 되게 약했던 자존감이 훅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사실상 되게 쉽지만 좀 이게 별로 정말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거보다 이거보단 좀 덜 쉬워요. 조금 덜 쉽지만 효과는 조금 있는 좀 쉬운 방법 하나는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만만해? 딱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예뻐서 그래. 내가 예쁜 탓이야. 또는 내가 정말 귀여운가? 막 이런 것들 막 해서 내가 너무 멋있어서 그래. 말도 안 되죠. 나도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이게 뜻밖의 그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을 때는 지하철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남자분이 제가 좋아서 봤을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하지만 자존감이 낮으니까 얼굴에 뭐 묻었나? 막 이러면서 나 이상하다고 쳐다보나? 나 지금 살쪘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화가 나버려요. 아, 왜 쳐다보고 그래? 이러면서 막 화가 나버리는데 이럴 때 늘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내가 예뻐서 그래. 그리고 지하철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를 막 팍 치고 지나가신다. 그러면 또 이제 바로 왜 내가 만만한가? 뭐 나를 왜 무시해? 이게 아니라 아이 내가 예뻐서 그래. 상사가 나를 혼낸다? 또다시 막 아이 내가 예뻐서 그래. 그러면 이게 진짜 하면서도 자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귀인 오류예요. 이 원인이 아니라는 걸 귀인이라는 건 원인을 찾아가는 건데 이 원인이 아니라는 건 지금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아 내가 예뻐서 그래. 내가 너무 귀여운 탓이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아니면 진짜 뭐 내 남자친구가 나를 막 나한테 괜히 짜증을 막 내거나 아니면 애가 정말 속삭일 때 내가 다 예쁜 탓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도 나고 이게 최소한의 내가 지금 나를 무시하나? 내가 만만해? 딱 이럴 때 보면 벌써 미간에 주름이 싹 생기잖아요. 기분이 상하니까. 그런데 내가 예쁜 탓이야 하면은 미간이 펴져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쫙 펴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왜 나 무시하나? 만만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다 보면 내 미간만 둥그러들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최소한 내가 예쁜 탓이야. 내가 괜찮은가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기분이 상하는 것도 막아주고 자존감이 뚝 내려가는 것도 좀 막아는 줘요. 근데 이게 너무 쉽잖아요. 쉬운 건 기능이 단순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걸 막아는 주지만 올려는 못 줘요. 그러니까 올려는 못 줄 때 그럼 이제 올려주는 거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원래 뭘 거저들 수 없으니까요. 근데 올려주는 방법들은 나 스스로 나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남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나한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장 저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 건 유리문 잡아준 다음에 전 점수를 많이 줘요. 이렇게 뒷분들이 막 이렇게 따라오실 때 유리문 이렇게 잡아드리면 어떤 분은 뭐 감사합니다 하시고 막 지나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막 그냥 쓱 가세요. 그러면 약간 기분이 상해요. 전 소심하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상대가 알아주던 몰라주던 간에 나는 남을 배려하면서 뭐 유리문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3점 줘요. 아, 잘했어. 이러면서 막, 3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뭐 택시 같은 데서 내릴 때, 감사합니다. 막 덕분에 빨리 왔어요. 하면 가끔 뭐 또 같이 인사하시면서, 손님이 타줘서 내가 더 고맙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냥 인사 안 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셔도 어쨌거나 나는 인사를 했으니까. 그럼 또 3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혼자 내가 잘했다 싶으면 상대가 고맙다고 하던 안 하던 간에 저한테 막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맙다거나 몰라주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자꾸 저한테 점수를 주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울컥할 때 내가 나를 무시하다, 내가 만만해, 그리고 내가 진짜 그렇게 막 해도 되는 사람이지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걸 막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했는데 어쨌건 사실 저의 지금 연애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연애를 예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막 짜증을 부리거나 함부로 대한다. 이러면 되게 속상해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속상할 때 제가 이렇게 연애하면서 막 너무 힘들고 울고 막 했었던 게 남자친구가 짜증을 낼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찮아, 내가 그렇게 막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냈었거든요. 그러면 뭐 남자친구도 그러면 미안해가 아니라 어디다 대고 짜증이야 막 이러면서 같이 싸움이 나버리는데 만약에 이럴 때 제가 생각을 지금처럼 바꿔서 난 진짜 대단해. 저렇게 짜증 부리는데 내가 다 받아주고 있어. 난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제 스스로 저한테 점수를 주는 거죠. 어차피 근데 만약에 난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막 짜증을 내요.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럼 이제 1번은 답을 안 써왔어요. 애인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 이제 답이 기니까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럴 때 굉장히 화가 나고요. 이럴 때 가장 사람이 충격을 받는 게 바람 피운 상대보다 내가 못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서 나를 버렸나? 나를 배신했나 생각 때문에 화가 막 나면서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요.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되게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그런 지혜가 없네. 그리고 나는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인데 모르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저 자신한테 좋은 거죠.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해? 막 이러면서 아니야 내가 더 예쁘던데? 막 이런 생각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느니 그냥 저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 훨씬 더 제 마음에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다. 애 타죠. 사실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애는 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편할 때 답해놓고 제가 보냈을 때는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답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엔 문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SNS 활동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거엔 답이 없는데 여기저기엔 다 올렸어. 막 댓글도 달고 다녀. 이러면 막 화가 나요. 나를 무시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데 그럴 때 이제 딱 생각을 해보는 게 보내는 건 내 자유잖아요. 나 허락받고 보낸 거 아니라 내 맘대로 나도 보냈고 그러면 내 자유를 행사했듯이 상대방도 확인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내 맘대로 나 편할 때 보냈듯이 그 사람도 아무 때나 자기 편할 때 보고 답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되게 근사하잖아요. 막 이거 왜 지금 3분이나 지났는데 답을 안 하지 보다 나는 그런 자유를 아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내 자신이 괜찮은 것 같은.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최소한의 그러니까 뭐 남의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편해졌는데 이렇게 자존감을 좀 기껏 끌어올렸을 때 그럼 이제 연애가 잘 됐느냐? 아니에요. 참 이거 한마디를 더 드려야 되겠구나. 참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이 나에게 흠이 하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끝내주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데 아마 가장 큰 의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을 열심히 높였지만 연애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또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의 얘기인데 연애를 또 실제로 한다, 뭐 대인관계를 갖는다는 능력의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능력 중에서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효능감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왠지 요리 잘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는 요리를 하셔도 겁을 별로 안 내시더라고요. 뭐 그냥 이렇게 해보면 대충 양념 다 똑같아 하시는데 저는 요리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 겁나고 늘 레시피를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리는 뭐 그냥 대충 뭘 해도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리 효능감이라는 게 있으신 거예요. 운동신경 딱 좋으신 분들은 처음 하는 운동 하더라도 별로 겁 안 내시잖아요. 막 레저 스포츠 같은 거 해도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하는데 저 같은 몸치들은 이제 막 안 돼,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운동 효능감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가 애초에 그리고 처음부터 굳어서 나는 운동 잘 못하니까 못할 것 같아 하면 되게 쉬운 재밌는 스포츠들도 많은데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잘 못해요. 이미 자신이 없거든요. 못할 것 같고 나는 잘해본 적도 없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 뭐 자전거 같은 것도 남들은 더 쉽게 배울 때 훨씬 어렵게 배운다거나 이런 식이 되는데 연애라는 것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과 효능감이라는 것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흔히 말하는 속세적으로 괜찮으신 분이에요. 막 이렇게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고 뭐 능력도 좋은데 연애만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내가 공부도 좀 학교 다닐 때 잘했고 일도 뭐 회사에서 잘 하는데 연애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연애 효능감이 없으신 거예요. 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근데 그럼 연애 효능감은 어떻게 높이느냐? 그런데 그런 연애 효능감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는 방법들이 모든 효능감을 다 높이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작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요리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 요리 효능감을 요만큼 높이려면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이미 전문가분들이 다 재료 준비해 주신 김밥을 말기만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샌드위치를 쌓기만 하는 걸 한 다음에 어쨌거나 마무리는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내가 했어. 나 샌드위치도 만들고 김밥도 만들었어 하면서 요리 효능감이 막 올라가는데 문제는 연애는 그럼 누구를 만나보거나 연락이 좀 되거나 됐어야 이게 올라가는데 안 되잖아요. 요럴 때 그래서 제가 좀 저에게 이런 비슷한 연애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음치의 박치예요. 그 노래방을 가면 즐거우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특히 신입사원 때 노래방에 가자 그러면 식은땀이 났어요.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근데 왜 신입사원들은 꼭 노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악기도 잘 못 다뤄요. 그러니까 박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가야금을 배워보는 거라서 몇 년 전부터 배웠는데 역시나 힘들더라고요.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너무 힘들다. 저는 박치라서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얘기를 했더니 자치동가 국악원 원장님께서 딱 바로 해주신 얘기가 박치는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더니 박자 맞추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봐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흔히들 음대 나오거나 뭐 아니면 좀 어떤 문화센터를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박자 맞추거나 음정 맞추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음치나 박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배우면 물론 타고난 음감, 절대 음감 이런 분들처럼 잘하진 못해도 좀 낫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게 쿵 따다 쿵 따다 이런 걸 할 때 봤더니 제가 잘 못하니까 가야금에서 잘 되는 부분들은 빨리 막 하면서 쿵 따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손이 안 되면 쿵 따다 이렇게 해서 제 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알려주신 게 잘 안 되면 안 되는 속도에 맞춰서 나머지도 똑같이만 하면 최소한 박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쿵 따다 하면 나머지도 전부 다 쿵 따다 쿵 따다 하면 아까처럼 잘 될 땐 쿵 따다 쿵 따다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않으면 최소한의 박치는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의 평생에 큰 고민거리가 하나가 내려갔던 거죠. 근데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연애라던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교육을 받거나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아이 생전 처음 키워보시잖아요. 아무리 조카를 돌봤어도 아니면 또 다른 뭐 봉사활동을 하거나 직업을 하셨어도 아이를 처음 키워보시고 특히 되게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둘을 키웠는데 둘이 너무 다르더라. 그리고 셋을 키웠는데 셋도 너무 다르더라. 첫째, 둘째는 안 그랬는데 셋째가 너무 힘들었다,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벌써 둘이나 키운 베테랑 부모인데 셋째가 또 힘들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의 경우도 연애를 내가 10번을 해봤다. 그러더라도 11번째는 새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과는 다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면 또 연애 전문가라는 방향에서 이렇게 또 횟수를 많이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난 500명을 사귀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상 30 정도 되셨을 때 500명을 사귀었다.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명씩 사귄 거거든요. 그럼 사람을 일주일 사귀는 거라 5년 사귀는 거, 7년 사귀는 거, 20년간 같이 산 거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처음이에요. 전부 다 초보이고 지금 아무리 내가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막 기술을 열심히 익혀놓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람을 만나면 또 처음이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은 상대방도 되게 처음이고 상대방도 되게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애 효능감 낮은 사람 두 분의 소개팅 얘기를 들으면 되게 슬퍼요. 왜냐하면 내가 연애가 잘 안 될 거야. 이게 날 싫어할 거다. 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뭐 흔히 애프터라고 하죠. 후에 이제 연락이 와서 또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나를 싫어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나가면 되게 긴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소개팅은 원래 긴장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표정이 되게 굳어 있어요. 그럼 지금 둘 다 긴장했을 뿐이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닌데 벌써 이제 연애 효능감이 낮으니까 글씨 난 안 돼. 이번 생은 틀렸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러면서 두 분 다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막 움츠러들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죽상이야.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자신감이 되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하고 오세요. 그래놓고 이제 역시 거 봐라 내가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상대나 나나 똑같이 되게 힘들다는 거. 둘 다 되게 완전히 초보이고 완전 처음이라는 거. 되게 어렵고 긴장된다라는 거. 그냥 그 부분만 서로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히려 회사 같은 데 가면 카네기 인간관계론 같은 거 한 번씩 다 읽어보시잖아요. 처세술이라고 해서 처세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거리낌들이 없으세요.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연애책을 읽는 건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원래 사람은 우리 베테랑 부모님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몇 명을 키워봐도 자녀는 늘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냥 인간관계는 원래 그렇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상대도 어렵다. 그냥 이렇게 조금 더 기억을 하면 약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서 꼭 연애를 해야 돼? 기껏 얘기했는데 그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곤 해요. 안 해도 돼요. 이게 연애라는 게 지금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마치 트랙에서 진짜 땅 한 다음에 막 달려가서 누가 먼저 결혼하고 누가 먼저 아이를 낳고 잘 키우고 빨리 은퇴하고 근데 또 빨리만 하면 안 돼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좀 3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결혼이 늦어지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아직까지 결혼 안 했니? 이런 얘기를 하시거나 집 평수를 갖고 얘기를 하세요. 야, 지금 40대에서 결혼하는데 집 평수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20대에 결혼한 친구보다 내가 지금 뒤에 훨씬 늦게 출발하기 시작했으면 훨씬 이제 앞장서서 이걸 다 회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는 대신에 호화롭게 결혼하겠다. 넓은 평수에서 시작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늦게 낳은 대신에 내 아이는 보란듯이 키우겠다. 이렇게 자꾸 뭔가를 보상을 하려고 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경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같은 출발선에서
쟤는 지금 27에 결혼해서 벌써 출발을 했는데 난 아직도 출발을 못했어. 막 불안해. 막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트랙이 아니라 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둘레길을 돌아도 되게 재미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상들 등산 잘하시는 분들은 정상을 찍으면서 능선들을 막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걷는 건 흥미가 없어. 계곡에 앉아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막 이렇게 드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애초에 산 자체가 싫은 분들도 계세요.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그러시는 분들은 안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도 진짜 어떤 사람은 막 올라가는 그런 게 좋으면 그 방향으로 가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연애하고 산책하듯이 그냥 계속 연애나 하고 이런 게 좋으면 그냥 계속 그렇게 즐기면 되고, 그리고 또 그냥 연애 자체가 나는 싫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꼭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자유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고, 또 요즘에는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또 어떤 분들은 출산 때문에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왜 이게 너무 걱정이 된다, 아이를 키울 게. 그렇다면 또 다른 옵션이 있죠. 결혼을 하되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런 것도 가능을 한 거고, 또 결혼 자체도 싫다, 그냥 동거를 한다,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고, 가능한 선택지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앞에 경주처럼 막 내가 지금 뒤늦었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선택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럼 그 중에서 연애를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약간의 장점은 뭘까라고 보자면, 이렇게 뭐 연애, 결혼하시면서 아마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던 자기 성격들이 발견되잖아요. 친구랑은 별로 싸운 적이 없는데 남자친구랑 싸울 때는 장수처럼 임전무태, 이제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난 질 수 없어 이러면서 막 드센 모습도 제가 발견을 하고, 뭔가 정말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막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이인 관계에 대한 굉장한 전문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 집단 관계와 양자 관계를 살짝 나눠봤는데, 우선 지금 집단이라고 하면 목적을 가지고 3인 이상 모여 쓴 사람들을 집단이라고 한대요. 우리도 현재는 집단이에요. 흩어지만 아니고요. 현재는 같이 강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양자 관계는 딱 둘씩을 이야기를 하는데, 집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3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한데 2명은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협상 전문가다, 아니면 뭐 판사다, 변호사다 하더라도 자기 배우자나 자기 뭐 연인과 싸웠을 때 중재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둘이니까. 둘 다 당사자인데 제3자처럼 얘기하는 거를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런 2명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장점은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같이 학교 다닐 때나 뭐 아니면 같은 뭐 취미 활동 같은 거 할 때 여럿이 몰려 다닐 때 있잖아요.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우리 그룹이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면 연락이 되는 사람은 한둘밖에 없어요. 보면 주로 나랑 그거 할 때부터도 이미 따로 만나서 밥을 먹었거나, 아니면 같이 뭐 원래 개인적으로 막 연락을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만 딱 남고, 분명히 같이 다녔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집단에서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불가능해요. 반드시 친밀한 관계는 1대1, 둘이 따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고 둘이 따로 뭔가를 했어야지만 생겨요. 그런데 그럼 이 친밀한 관계들, 이인 관계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힘들죠. 벌써 첫 번째 줄부터 부모 자식 관계, 상사 부하 관계, 뭐 소울메이트 친구 관계, 연인 부부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상 이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연인과 부부예요. 왜 그러냐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지금 이 친구 면전에서 단점을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아니면 지금 좀 참았다가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냥 좀 넘어갈 수 있고, 사실은 부모 자식의 경우에도 서로 못마땅한 점이 많아도 좀 어느 정도 시한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못마땅하시면 결혼해서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자녀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은 막 이렇게 참지만 내 결혼해서 독립하면 내 맘대로 하리라 라면서 좀 시한이 있는데, 연인은 기본적으로 평생을 가정을 해요.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면 평생 저 꼴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죠. 못 참겠는 거고, 이제 뭐 부모 자식처럼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떨어질 거다, 아니면 친구처럼 불편하면 안 만나면 된다라고 하면 좀 참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 꼴을 평생 내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평생 봐야 되니까 당장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늘 그런 식이잖아.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라면서 막 싸움이 되는데 사실상 만약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해서 우린 평생 볼 거니까 그럼 살다 보면 원래 사람 성격이 좀 변하는데 호감 박사님의 경우에는 원래 별다른 노력을 안 해도 한 7년 정도 만에 사람 성격들이 좀 변한대요. 또 보면은 원래 또 뭐 어렸을 때는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나이 좀 먹으니까 집에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식성도 변하고 좀 변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차피 평생 살 거니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느긋하게 봐도 되는데 평생 살 거니까 지금 고쳐야 돼 라면서 아니면 내가 얘랑 혹시 결혼할지도 모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근데 결혼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고쳐야 돼. 이러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이건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이기도 한데 저도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다 알겠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다 들어놓고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이게 왜 잘 안 되나. 그럼 약간 또 제 자신이 좀 한심한 거예요. 다 들었는데. 그럴 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치피스와 데니스라는 심리학자분이 얘기를 하기를 코끼리 위에 올라탄 사람은 기수는 머리이고 덩치 큰 코끼리는 마음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기수가 코끼리를 잘 어루만져주고 예뻐다 해주면은 기분 좋게 이제 코끼리가 뭐 등에 태워갖고 산책도 시켜주고 뭐 고개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막대한다, 자꾸 막 채찍질하면서 이런다 그러면 폭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이 세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생각을 안 했지만 약간 우리가 서구 문화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이런 경향이 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 머리가 얘기하면 마음은 따라야 돼. 내가 하라면 해. 그리고 감정은 눌러.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늘 이성이 너무 우선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리는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얘기하셔서 머리를 닦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마음부터 이렇게 보고 내 마음이 좀 얼마나 힘든가, 내 마음이 괜찮나, 내 마음부터 한번 봐준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했었었는데 사뭇 지금 연애라던가 뭐 이런 인간관계 부분에서도 머리는 알겠어요. 이거 말고 지금 내 마음이 되게 힘든 거 사실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힘든 거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라도 네가 되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사실 제가 이미지상에서는 어떤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드렸지만 명상이 이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이미 다 아시는군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명상의 종류가 딱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그다음에 무념무상으로 해서 마음을 싹 지우는 거 말고 그냥 아무 때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명상의 일종이래요. 그래서 내가 막 지금 화가 났다 그러면 화가 났으니까 빨리 화를 식혀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났구나. 그냥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지금 짜증이 났구나 하면 그냥 짜증이 났구나 라고 해서 그냥 끝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멈추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화가 난다 또는 뭔가 지금 내 연인이나 배우자가 못마땅하다 그럴 때 요즘은 제가 많이 해보는 건 첫 번째로 막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면 제 몸이 좋지 않은가를 먼저 돌아봐요. 보통 저는 여기서 많이 걸려요. 제가 생리통, 배란통, 기타 등등의 뭐 어깨 결림 등등이 딱 있으면 짜증을 막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안 좋으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피곤했다던가 뭐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일이 많거나 다른 인간관계 때문에 짜증이 났거나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문제인데 내가 되게 화가 많이 났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도 근데 난 지금은 정말 내 마음은 평온해. 그런데도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상대방도 같은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좀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그럴 때도 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로 왜 나한테 짜증이야 말고 어디 몸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사이가 편해질 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 몸이 아프다고 왜 나한테 짜증이야? 막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또 무시하나가 등장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래 몸이 아프구나. 그래 나는 그런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끝내는 것. 자,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뭐 사회적으로 또는 주변에서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요. 그럴 때 나까지 나를 막 내 마음을 들볶으면서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나를 하찮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낼 게 아니라 최소한 나라도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으면서 좀 더 행복하게 연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상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